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약 780대의 전술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우크라이나는 약 125대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단순 숫자상으로 5대 1의 우위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 중 하나로 여겨졌던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말이 되면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의 군사 및 민간 항공산업 모두 전문가들이 불가피한 붕괴라고 부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그 붕괴는 이르면 2026년에 명백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과장도 희망도 아닙니다. 여러 군사 싱크탱크, 정보기관, 그리고 업계 분석가들의 독립적인 평가들이 모두 같은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체계적으로 새로운 항공기를 생산할 능력, 그리고 기존 항공기를 운용할 숙련된 인력마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불과 4년도 안 되어 어떻게 공중 우위에서 항공 재앙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연구소는 국방계에 충격을 준 포괄적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 제목은 수호위 생산의 취약점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날개를 꺾다 라는 제목처럼 러시아 군용기 제조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순수한 숫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수-34 전투폭격기 9대, 2023년 13대, 2025년 목표는 17대입니다. 수-35 공중우세 전투기에 관해서는 러시아가 2024년에 12대를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10대만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수-35의 목표는 16대이지만 인도가 고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한 지연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픈소스 정보기관 오릭스, ORYX는 2025년 10월까지 41대의 수-34M과 최대 8대의 수-35가 시각적으로 파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랜드 코퍼레이션 2024년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과도한 사용으로 매년 26대 항공기를 사실상 잃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현재 수-30, 수-34, 수-35 항공기를 합쳐 연간 약 20대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잃고 있는 항공기를 겨우 보충하는 수준이며 전력을 확장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생산량 감소의 원인에 있습니다. 러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항공기 제조는 외국산 부품, 기계 공구, 그리고 특수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복잡한 공급망에 걸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호위 생산은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이탈리아, 스웨덴,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카라체프스키 자보드 일렉트로 데탈, 카라체프스키 자보드 엘렉트로 데탈 버슨루에 예를 들어보면 이곳은 러시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자산업을 위한 정밀 부품과 구성품을 생산합니다. 카라체프에 위치한 한 공장은 고정밀 부품을 러시아 주요 군수산업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알마즈, 안테이, OAC와 같은 항공, 방공, 미사일 제조업체가 포함됩니다. 그 자체로 공장 내부에는 정교한 일본산 SOTIC 방전 가공 기계들이 가득합니다. 일본은 2023년 4월 러시아로의 모든 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 수출을 금지하고 2024년 2월 N 제한을 더 확대했습니다. 케이즈에 있는 소딕 기계들은 10년 동안만 정확도를 보장하며 이 장비들은 201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즉,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중요한 기계들은 교체 부품이나 완전한 교체가 필요하게 되지만 러시아는 더 이상 이를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뇌 유출 문제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러시아 군수산업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은 45세였고 29세 미만은 겨우 16명에 불과했습니다. 남부연방대학교의 유리 유코노프 교수는 안테나와 무선 송신 장치 분야의 선도적인 학자입니다. 73세인 그는 OAC와 수호위 연구개발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같은 대학에서 무선공학과 소프트웨어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곧바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현재는 메타에서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러시아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 반복됩니다. 인재 대부분은 옛 소련 베테랑들로 최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호황 산업을 이용해 장기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엔지니어들은 미래가 불투명함을 압니다. 러시아 대학 교수의 평균 월급은 약 1,302달러에 불과하며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 평균은 더 낮게 평가되어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웃나라 카자흐스탄보다도 뒤처진다고 합니다. 서방 기관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러시아 방위산업 종사자들은 16만 명에서 40만 명에 이르는 인력과 엔지니어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로도 현재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8만 명의 엔지니어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러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정부의 국산 부품 교체 정책에도 불구하고 항공 분야 수입 대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중요한 분야에서 잘해봐야 그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외국산 시스템 의존도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용 항공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민간 항공기 산업은 2022년도 심각한 붕괴를 겪게 됩니다. 침공을 시작한 직후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항공사들을 위해 1,000대 이상의 새로운 민간 항공기를 조달하겠다고 대담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2년 말까지 14대 2023년, 25대 2024년, 69대 항공기 생산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전쟁 동안 러시아 공장들은 민간 항공기를 단 5대만 생산했습니다. 연간 5대가 아니라 총 5대입니다. 2025년까지 러시아는 15대 중 1대만 상업용 항공기로 인도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된 생산 목표는 171대에서 겨우 21대로 대폭 축소되었고 심지어 그 수정된 목표조차도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2025년에는 지속적인 지연과 제조 문제로 인해 정부가 항공기 생산에 대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제재가 사실상 이 산업을 질식시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700대 이상의 민간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에어버스와 보잉입니다. 하지만 서방의 제재로 외국산 항공기와 부품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2022년 이후로 러시아 항공사들은 중요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복잡한 간접적인 암시장 수입 경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하늘에서,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지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최대 30개의 항공사가 2025년에 잠재적인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 역의 운송의 약 26%에 해당하며 전체 항공기 중 4분의 1 운항을 중단하고 나머지 항공기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 세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기업들이 최근 표적이 되었고 다시 한번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대기업들에게도 조금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생산 문제는 군사 부문과 비슷했습니다. 러시아는 슈퍼젯백 등 국산 항공기를 만들 때도 서방 부품에 크게 의존합니다. 특히 프랑스 러시아 합작 파워젯 SAM-146 엔진과 주요 항공전자 모듈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서방 부품을 구하지 못하면 슈퍼젯 항공기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러시아는 최근 SAM-146 엔진의 수명을 연장해 이 항공기가 2028-2029년까지 운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스크바는 PD-8 엔진 교체도 검토 중입니다. 첫째, 두 부문 모두 같은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의 자회사입니다. 통합항공기 제작회사 OAC는 수-35 전투기부터 Tu-214 여객기, IL-76 군용 수송기부터 MC-21 상업용 제트기까지 모든 생산을 감독합니다. OAC가 수호의 전투기 생산을 30대 늘리겠다고 발표했을 때 동시에 1,500명의 관리직 직원을 해고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결국 경영진과 예산을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서로 잠식합니다. 부품과 공급망 측면에서 러시아 내부와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에 들어가는 예비 부품, 정비 시설, 그리고 기술들은 군용과 민간용으로 깔끔하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산업은 군용 전투기를 계속 운항하기 위해 민간 항공기에 쓰일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적발된 바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KZ의 공작 기계들은 군용 항공 전자장비와 민간 항공 시스템 모두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합니다. 공작 기계 고장이나 교체 시 두 분야 모두에 연쇄적 영향이 미칩니다. 세 번째로, 공장이 문을 닫거나 자원이 부족할 때 다른 시설들은
민간 및 군용 항공기 부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도록 개조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제한된 자원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금속공학 공장은 수-35 기체용 티타늄 합금과 상업용 여객기 부품 생산을 쉽게 전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점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계약을 요구하면 결국 성사됩니다. 아니면 경영진이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죄로 형사 고발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주기적인 희생 전략을 의도적으로 시행해서 한 산업의 생산성을 줄여 다른 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다시 방향을 바꿉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 내에서 내부 연결성을 유지하고 자국민에게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민간 항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자원이 너무 부족해둘다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때 전략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용 항공도 필요합니다. 러시아 계획자들은 우선순위 조율이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결정적 공세를 위해 군수 생산을 늘렸다가 1년 후 국내 항공 여행이 비효율적이 되면 다시 민간 생산으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두 측면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두 산업 모두 수익이 없어 지원할 자금이 충분치 않습니다. 노동력 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나이티드 엔진 코퍼레이션의 오베디뇰나의 뒤게젤 스트로이칠날 카르파라츠의 UMPO 공장은 유파에서 수호위 군용기용 엔진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대학과 기술 학교들도 민간 항공을 위한 엔지니어를 양성합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이민을 떠날 때 군대가 민간 제조업체의 근로자를 유인하려 과도한 급여를 제시하면 두 분야 모두 피해를 봅니다. 이는 줄어드는 인재풀을 재분배하는 것뿐입니다. 울리아노프스크 아비아스타르 항공기 공장도 2024년 1월 2,500명 인력 부족을 겪었습니다. 2024년 4월까지 그 인력 부족은 3,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공장은 군용 수송기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마비된 상황에서 러시아는 기존 항공기 사용에 신중해야 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항공 교리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제공권 작전을 결코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는 주로 침입을 억제하고 기계와 보병에게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하며 지상 공격 전에 적의 주요 거점을 타격해 약화시키는 데 설계되었습니다. 이 교리는 조지아, 크림반도, 시리아의 단기 분쟁에선 효과적이었지만 우크라이나엔 다릅니다. 전쟁은 러시아 계획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이 항공기들은 위험한 비행 시간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가 2024년 3월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은 전쟁 이전 대비 75% 미만의 역량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군은 하루에 150회가 넘는 출격을 했으며 노후된 항공기들을 운용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이 추정 손실 문제입니다. 항공기가 수명 동안 특정 비행 시간을 기준으로 설계될 때 그 시간을 초과하면 고장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향후 운용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 항공우주군 전투기의 대부분은 최신형 수-30, 수-34, 수-35 기종입니다. 하지만 란드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우주군 전술항공기의 절반 이상이 30년 넘은 노후 기종입니다. 대부분은 노후된 SU-27, MiG-29 초기형 SU-30으로 남은 운용 수명 내 비행 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노후도엔 MiG-31과 SU-27은 지원 타격 임무와 장거리 공중 순찰 임무만 수행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이들 노후 항공기는 각각 평균 남은 기체 수명이 20시간 35시간 미만으로 추정되어 지속적인 전투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공대공 미그 29는 심지어 공중 순찰 임무에서도 이번 분쟁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노후로 운용이 어렵거나 가상 최후 임무를 위해 예비로 보관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들은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활공폭탄 혁명이 시작됩니다. 2023년부터 러시아는 UMPK 활공폭탄 키트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이 키트는 유도 장치와 날개로 기존 중력 폭탄을 정밀 유도 무장으로 바꿔줍니다. 항공폭탄 500부터 항공폭탄 3000까지 다양한 크기의 폭탄들은 투하 후 최대 64km까지 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항공기는 방공망 뒤에서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었고, 이 전략은 러시아에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가까이 두는 대신에요. 러시아 조종사들은 이제 원거리에서 활강폭탄을 발사한 뒤 곧바로 안전지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 손실이 크게 줄어들었고,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파괴력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사 월 5,000발 이상, 7월 3,786발, 8월 4,390발의 활강폭탄을 투하했습니다. UMPK 키트 생산량은 2023년 수천 개에서 2024년에는 4만 개로 증가했으며 2025년 목표는 7만 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활강폭탄이 방공망 노출 위험은 낮추지만 비행시간은 줄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출격은 여전히 이륙, 이동, 무기 투하, 기지 복귀가 필요합니다. 항공기는 여전히 마모와 손상을 겪습니다.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전술적인 적응책을 만들어냈지만 이는 기체 피로라는 전략적 문제를 가릴 뿐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조금 더 안전한 임무를 하지만 여전히 항공기가 부족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항공 의존 전략에서 잠재적으로 결정적인 취약점인 활공폭탄 생산 인프라를 파악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이 무기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UMPK 유도 키트 자체는 특수한 제조가 필요하며 VNIR에서 생산하는 코메타 시리즈의 재밍 방지,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 내비게이션 모듈이 필요합니다. 치복사리와 모스크바 공장 모두에 설치되는 핵심 부품의 진전이 있습니다. 매일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샤이드 드론과 방어 진지를 파괴하는 활공폭탄이 사용되고, 모스크바 GNPP 지역이 수호의 전투기용 활공폭탄 대부분을 생산합니다. 이 시설들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KZ-2와 같은 회사의 정밀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분산돼 있지만 식별 가능한 병목 지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실시된 스파이더웹 작전은 드론 공격으로 카잔 항공 공장에서 군용 항공기 41대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장거리 타격은 실험적인 소규모 공격에서 러시아 군산 복합체를 체계적으로 겨냥하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활공폭탄 생산 시설을 계속 타격할 수 있다면 이 영향은 러시아의 전체 공중작전에 연쇄적으로 미치며 러시아는 매달 5,000개 이상 활공폭탄을 투하합니다. 생산량이 30-40%만 줄어도 포크롭스크 등 주당 최대 450개 활공폭탄이 투하되는 주요 지역에서 러시아 공격력이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활공폭탄 공장을 겨냥하는 드론 한 대는 정유시설을 겨냥하지 못하는 드론 한 대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인프라 공격으로 러시아 정제 능력의 20%가 마비되었습니다. 생산량 감소로 부가가치세가 인상됐고, 모스크바는 사회복지 예산을 군수산업으로 빠르게 재분배했습니다. 러시아 경제학자 블라디슬라프 이노지엠체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타격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석유시설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활공폭탄이 우크라이나 군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몇 달간 구축한 방어 진지를 파괴하며 우크라이나 부대를 탁 트인 들판으로 몰아 표적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니콜라이 스티코프와 잭 왈링은 러시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투기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정밀 부품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지연이나 생산 차질도 항공기 생산 가속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원칙은 활공폭탄 생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장 몇 곳을 성공적으로 타격하면 몇 달간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전선을 안정시키고 방역하며 전장 역학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어렵지만 활공폭탄 생산 시설 타격이 2025, 2026년 생명과 진지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정유 시설을 타격하면 러시아 경제가 붕괴되고 2027년까지 전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전략적 결정은 단기적인 전술적 완화와 장기적인 전략적 승리 중에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만이 러시아 공군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 유일한 외부 세력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는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중요한 세력이었으며 특히 구소련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투기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가성비가 뛰어났습니다. 서방 국가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합리적이고
유지 보수도 간단했습니다. 인도, 알제리, 이집트, 베트남 등 여러 나라가 러시아 설계로 공군을 만들었지만 중국이 러시아 항공우주 수출집에 큰 위협이 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은 한때 러시아제 항공기에 의존했습니다. 1990-2000년대 초반 중국은 여러 차례 수호이 30 MKK 전투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자체 제트 엔진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고 러시아 기술을 열렬히 도입하려 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JI-10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며 이 5세대기는 러시아 수호이 57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중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많은 분야에서 러시아를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수출 면에서도 러시아를 앞질렀습니다. 이제 중국도 러시아처럼 저렴하고 성능 좋은 항공기를 제공합니다. 중국은 4세대 전투기를 해외 고객들에게 수출하고 있으며 J-10 전투기는 이미 파키스탄에 수출되었습니다. 이집트, 이란,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들도 중국 전투기를 향후 구매 후보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세대 J-10과 그 후속기인 J-35도 양산 단계에 근접하고 있으며 특히 J-35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방의 대응 기종이자 러시아의 노후 설계보다 진일보한 기종으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러시아 장비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전차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하는 모습을 지켜본 각국은 러시아 군사 장비의 취약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최대 무기 구매국 중 하나였던 인도는 러시아와 서방 시스템 간의 성능 격차를 관찰한 후 새로운 전투기를 선택할 때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델리는 러시아 Su-57S 대신 프랑스 라팔을 택했습니다. 라팔과 수-35 전투기를 모두 운용하는 이집트는 경쟁 테스트를 통해 프랑스 전투기가 훨씬 더 뛰어나고 심지어 더 치명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도는 이제 중국의 J-10이 파키스탄에 들어오고 러시아의 수출이 정체됨에 따라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임스타운 재단은 러시아 무기 수출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수출 약속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생산을 자국 군사적 필요에 집중시켰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는 몇 안 되는 국가들은 냉검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납기, 부품 공급,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 인수-57은 우크라이나에서도 거의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항공기의 수출 고객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란은 노후 전투기 교체와 러시아와의 방위 협력 강화 차원에서 Su-35 도입을 절실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2024년 말에 첫 Su-35SE 기체를 인도받았다고 알려졌지만 러시아는 이란이 기대했던 더 많은 기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이징 라인 작전 이후 러시아제 S-300 방공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자 이란 역시 중국산 방공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며 모스크바는 할 수 없었고 장기적 문제도 많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소련 시절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항공기들은 이제 수명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높은 위협 환경에 직면해 있고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한때 이들 국가의 명백한 공급자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중국산 항공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더 비싼 서방산 대안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수출 시장을 잃는 건 단순한 수익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출 수익은 차세대 시스템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수출 수입이 없으면 러시아의 혁신과 기술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피드백 루프입니다. 성과가 좋지 않으면 고객을 잃게 됩니다. 고객을 잃으면 연구 개발 자금이 감소하고 연구 개발이 줄면 차세대 항공기 성능도 떨어집니다. 러시아 항공 위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여러 가지 상호 보완적인 실패들이 한데 모여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이전에 러시아가 2026년까지 작전을 지속할 전차가 고갈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 항공기에도 적용될 수 있고 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차와 달리 소련 시절 생산된 수만 대의 전차는 저장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수만 하면 되는 전차 저장고와는 달리 항공기는 정밀한 정비와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수명이 제한된 부품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40년 된 미그기를 창고에서 그냥 끌어내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을 지속 확대하면 러시아는 2026년에 여러 선택지가 생깁니다. 옵션 1. 군용과 민간 항공을 모두 축소된 역량으로 유지하려다 두 부문이 점점 악화되고 결국 치명적 고장으로 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됩니다. 옵션 2. 민간 항공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쟁 수행을 위해 군용 항공기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자원을 전용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광대한 영토는 항공 연결 부재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앙을 알릴 수 있습니다. 옵션 3. 군용 항공 확장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억지력만 유지하는 데 집중하며 전체 산업이 붕괴되기 전에 민간 항공을 재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공격 작전 능력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는 모두 전략적 패배의 변형입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러시아가 어느 한 가지 선택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세 가지 모두를 오가며 위기 상황에 따라 임시 방편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26년 이후까지 느린 붕괴가 이어지며 대규모 항공편 취소와 항공기 운항 중단이 발생할 것입니다. 부품 부족으로 생산 라인은 몇 주나 몇 달간 멈추고 우크라이나 출격률도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의 군사 능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는지 이해하려면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전쟁의 일일 변화와 그로 인한 세계 안보에 대한 영향을 계속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